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회의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일본의 사전 정지 작업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 속에서 마찰과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수백 차례 모의 주행도 마쳐 더 이상 꿈의 교통수단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씨는 하루 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한 금융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주식시장이 기상특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날씨와 금융소비자의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오랜 기간 생리를 하지 않거나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의심해봐야 할 질병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생리불순으로 여기기 때문에 병원에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난임이나 불임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발생할 환경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관련 소위원회에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영향이 충분히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관 중인 오염수를 1년간 해양과 대기에 모두 방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피폭 방사선 양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방사선 양의 1600분의 1에서 4만 분의 1 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수소 폭발 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가 빗물과 지하수 유입 등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이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못한 채 들어 있습니다. 오염수의 양은 매일 170톤씩 늘어나 오염수를 담은 물탱크는 1000기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 땅속 매립 등 6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는 원전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번 보고서는 해양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해양 방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양자 협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WTO 2차 양자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지 5주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보고 WTO 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토요일 양자 협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규제 조치 이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WTO 재판 절차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측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이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2차 협의에 나서는 일본 측 대표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초과학연구원 종합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곧 감사 처분을 확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들의 이의 신청과 소명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IBS는 연구비가 많은 만큼 책임도 무거운 기관이라며 감사 결과 드러난 일부의 연구비 부정 집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위축되지 않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첨단 의료와 소재에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 기술 연구 개발에 오는 2025년까지 7년간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미래 방사선 산업 창출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기능 방사성 의약품과 바이오 융복합 소재 등을 8개 유망 기술군으로 정하고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집중해 5년에서 10년 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된 방사성 물질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와 차단제를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시대 대형 폭탄이 임진왜란 때 육지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최연석 초빙 교수는 임진왜란 때 사용된 진철뇌라는 폭탄의 성능을 사료 분석 등을 통해 고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진철뇌라는 직경 33cm의 대형 폭탄이 기존에 잘 알려진 또 다른 폭탄 비격 진철뇌보다 5배 이상 큰 폭발력을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이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활용해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잘 알려진 데 비해 육지전투의 성과는 주목받지 못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화학무기의 높은 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거북선을 활용을 해서 해전에서는 큰 승리를 했다는 걸 잘 알았는데 사실 육지 전투에서는 큰 어떤 성과가 이렇게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진천내를 이용을 해서 훌륭한 그런 전투가 많았었다는 것을 찾아냈게 됐고. 나노 입자가 촉매로서 작용하는 모습이 고해상도 현미경에 포착됐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실시간 액상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실제 촉매가 작용하는 액체 속에서 세륨 산화물 나노 입자의 촉매 특성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관찰 결과 나노 입자의 각 면이 접한 액체 환경에 따라 각 면의 촉매 성능이 역동적으로 바뀌며 이는 촉매 전체 성능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고성능 나노입자 촉매를 설계하면 차세대 연료전지나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인공효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행기만큼 빠르면서 열차만큼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인류의 수건을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가 곧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시속 1000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고속철 같기도 하고 우주선 같기도 합니다. 차세대 교통수단 하이퍼루프입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1220km, 비행기만큼 빠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에 주파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건 진공 상태의 튜브 안을 떠서 가기 때문입니다. 마찰과 공기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속철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This technology is no longer
theoretical. It's actually proven, and it's there. We've shown the world it can be done. 하이퍼루프를 처음 제안한 건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후 여러 업체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버진 하이퍼루프원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 터널을 만들어 수백 차례 모의 주행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We're the only company in the world that have actually built a full-size test facility where we've done now over 400 tests. So we have proven that the technology works at full scale. 이 회사는 오는 2021년까지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두바이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꿈의 교통수단에는 미국과 중국, 스페인 등의 50여 개 업체가 뛰어들어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중충하면 우울해지곤 하는데요. 이처럼 날씨는 그날 하루 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날씨가 소비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날씨와 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이재종 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늘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이 좋은데 네. 미세먼지라도 껴있으면 괜히 우중충해지곤 하거든요. 자, 그런데 날씨가 경제,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관련한 자료가 있다고요? 네, 국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설, 태풍, 폭염, 호우, 한파특보가 발효된 41일 동안 코스피는 전날보다 평균 0.26%, 코스닥 지수는 0.57%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보가 없는 날 평균 0.03%만 떨어졌다고 하니 그 차이가 확연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보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호우와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코스피의 경우 전날보다 0.43%가 하락하였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 0.72%가 하락하며 그 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경우에는 코스피가 0.38%, 코스닥 지수는 0.6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기상특보를 꼭 잘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날씨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수의 해외 논문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라고요. 네, 날씨가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의 해외 논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뉴욕시의 날씨와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쾌청한 날씨의 뉴욕 주식거래소의 주식지수는 궂은 날씨일 때보다 수익률이 0.2에서 0.3% 정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흐린 날 시간이 긴 날은 주식 수익률이 흐린 시간이 짧은 날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3년 미국 뉴욕에서 1조량과 주식 연간 수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온종일 해가 난 그 날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24%로 온종일 흐린 날의 연간 수익률인 8%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의 주식 수익률이 높은 것은 맑은 날이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주식거래소를 포함한 세계 80%의 주식거래소의 날씨가 좋으면 평균 수익률이 비오고 굳은 날의 평균 수익률보다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깊게 파고들면 날씨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주식과 관련한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 농도와 주가 수익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네, 미국 오타와대 헤이에스 교수가 발표한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기 오염도가 높은 날 미국 주요 주가지수의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헤이에스 교수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S&P 500 지수와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기 오염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공기 오염도를 100에서 1까지로 하였을 경우에 구분하였습니다. 오염도가 80인 날, 오염도가 20인 날보다 주가의 수익률이 12% 정도 낮았고요. 이런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지수, 토론토 주식 시장과도 같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중국 시안교통대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중국 상하이
그 상하이 지수, AQI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기 오염이 심할수록 주가의 수익률 자체가 네.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에는 일단 나가기 싫어지고 출근할 맞아요.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영향이 미칠까요? 네, 헤이에스 교수 연구팀은 주가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일단 주식 투자자의 그 감정 침체로 인지 활동이 저하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주식 투자자가 개개인의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고 인지 활동이 저하돼 합리적 투자 결정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또 우울하고 저하된 두뇌 활동으로 인해 투자자가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나쁜 날에는 투자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투자를 회피하고 그만큼 평균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날씨가 꼭 이런 주식 투자 외에도 일반 사람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신용카드 사용 결과를 보면 모든 업종에서 날씨가 맑은 날 사람들의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예. 이 조사는 평일과 공휴일로 나눠서 진행하였는데도 일관되게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 확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요. 쉬는 날, 날씨가 좋을 때는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가장 적었습니다. 예. 비나 눈이 올 때 집 밖을 나간다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은 잘 가지 않고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궂은 날씨에 더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날씨와 관련된 뭐 주식이나 소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날씨가 생업과도 관련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접 일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네. 자, 날씨 예보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말 심한 재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이 날씨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네, 날씨를 다루는 보험 상품들은 정부 지원 보험과 민간 보험사의 상품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정부 지원 보험으로는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과 주택이나 온실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 지원하는 그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네. 민간 보험사의 상품으로는 스포츠 경기나 박람회 등을 기상 상황에 의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행사 취소 보험과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해 이익 손실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보상해주는 재정 손실 보험 등이 있습니다. 예.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중 가운데 약 30%가 날씨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기상재해로 인한 발생한 피해 가운데 날씨 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이 6%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날씨 예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더불어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보험으로 인해서 날씨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날씨 보험도 참 생소하지만 날씨가 사람들의 특히 소비자들의 행동에 이렇게나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뭔가를 좀 사려거나 팔려고 할 때 오늘 날씨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연구팀은 유로파가 올림픽 경기 수영장을 몇 분 만에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내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하와이 천문대의 분광기로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을 분석해 대기 중에 물 분자 존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증기 관측 결과는 몇 킬로미터 두께의 유로파 얼음층 아래에 지구의 2배에 달하는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95%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에 포함된 초미세와 극초미세 먼지를 95%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정전 분무습식 전기 집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기존 사이클론 전기 집진기에 정전 분무 기술을 도입해 전기 집진기로 포집하기 어려웠던 초미세먼지와 극초미세 석고 입자를 잡아내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초미세 석고 입자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극초미세 먼지로 화력발전소의 고형 연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연구원이 이 기술을 보령 화력 1호기에 적용해 넉 달 동안 실증 실험을 한 결과 초미세먼지와 극초미세 석고 입자가 각각 평균 97%와 95%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4,000명 정도의 아동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의 품을 떠나 입양되거나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들의 입양 실태를 조사했더니 실제로 입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추은호 기자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의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박스입니다. 대부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 아이들입니다. 부모로서는 아이가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실제로는 좋은 환경의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의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시보호가 끝난 뒤 곧바로 입양되거나 가정 위탁된 경우는 33명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이 아동 양육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나중에라도 입양된 아이는 111명에 그쳤고 80%가 넘는 아이는 여전히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입양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매뉴얼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에는 부모가 동의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 절차가 있을 뿐이고 유기 아동은 복지시설에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박스에 몰래 유기된 아이들은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입양으로 이어지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들어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입양을 연결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돌봄 로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로봇이 사람의 일상 행동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3차원 시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고령자 50명과 20대 성인 50명을 모집해 55가지 일상 행동을 촬영해 모두 11만 2천여 개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또 전국 10개 지역에서 수집된 400시간 분량의 고령자 대화체 음성 데이터와 사람 검출 기술, 의상 인식 기술 등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 로봇 인공지능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 한 쌍이 대구 구모강 안심습지에 방사됐습니다. 대구시는 국립생태원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전남 무안과 여수에서 구조한 수달 암수를 먹이가 풍부하고 갈대 등 안정적인 서식 조건이 갖춰진 안심습지에 방사했습니다. 대구시는 근처에 수달 24마리가 살아 개체 간 서식지 충돌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시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보존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5만 3천 톤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의 디자인과 쓰임새를 더하는 업사이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버려진 폐 자동차와 나무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소재를 살펴보면 닳고 닳아서 재활용조차 불가능해 보였지만 폐품들이 한데 어우러져 수납 공간과 디자인까지 갖춘 책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낡은 장구를 프라이팬으로 덧댄 스피커는 훌륭한 오디오와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생활 폐기물의 디자인과 쓰임새를 더한 재활용 작품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재활용 시민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원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는 정말 자원 순환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문을 연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는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조성됐는데 자원순환 전시 판매장과 전시 홍보 체험관 그리고 재활용 공간 등이 배치됐습니다. 청주에서 하루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은 1,100여 톤으로
청주 시민 한 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1kg이 넘습니다. 어떻게든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선순환되는 쓰레기 지금 처리 정책의 전환기를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청주에서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되는 폐기물의 비율은 56.3%. 재활용 시민센터가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 자원 순환의 선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른색과 흰색, 붉은색 연기를 뿜어내는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공중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비행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 듯하네요. 자, 바로 지난 17일에 개막한 두바이 에어쇼인데요. 이날 에어쇼에선 아주 특별한 비행기가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경주용 전기 비행기입니다. 이 전기 비행기는 100kg에 달하는 리튬 전지를 달고 5분 동안 시속 45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공개한 경주단체 에어레이스2는 내년 이 비행기로 경주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친환경 비행 수단으로 기대되는 전기 비행기, 내년에는 경주장에서 만나겠지만 미래에는 에어 택시로 활약하게 될지 기대되네요.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은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폐쇄됐고 1층의 상점들도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현지 주민과 관광객은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었지만 바지가 젖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벌써 3번째 홍수인데요. 이렇게 베네치아 시내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건 1966년 이후 5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네치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돈으로 약 2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수많은 르네상스 유적의 침수 피해를 보아 현재까지 잠정 피해만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동물원입니다. 귀여운 자이언트 판다가 별 모양의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죽순까지 야무지게 씹어먹고 있는데요. 올해 4살이 된 자이언트 판다 베이베이가 중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마음껏 포식하는 중입니다. 이 동물원은 중국 야생동물 보존협회와 협약을 맺고 2000년 베이베이의 부모를 데려왔는데요. 이들에게서 태어난 새끼는 4살이 되면 모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야생 자이언트 판다는 모두 1,8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멸종 위기종이었던 자이언트 판다는 철저한 개체 보존 정책 덕분인지 최근에 멸종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의 인구가 편중돼 있죠. 이런 도심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싱싱한 농작물을 값싸게 제공하는 옥상 온실이 등장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 들어선 온실입니다. 상추는 물론 딸기와 부추 등 각종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방치된 도심 건물 옥상에 조성한 친환경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도시의 높은 온도와 건물의 폐열 등을 활용해 농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략하고 수경 재배를 통해 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버려지는 열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건물 위에 온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에서 필요한 냉방과 난방을 공급하면서 가스 엔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까지 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건물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도심 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농촌 산지에서 수확한 뒤 운송과 저장에 쓰이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질 좋고 신선한 식품을 값싸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에너지 기술과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식물 상장 단계별
그다음에 생육에 필요한 파장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생산량 극대화와 품질 극대화를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버려지는 열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기술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오랜 기간 생리를 하지 않거나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단순한 생리불순으로 여겨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몸보고서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송지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이 주제, 이 질환이 좀 저에게는 생소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변에 여성분들이 꽤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고안드로겐증과 만성 무배란이 특징입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10%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는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 중 하나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원인과 발생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불임의 원인 외에도 여성 일생 전체에 걸쳐 대사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예, 고안드로겐증,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과 또 배란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한 가지 원인을 갖는 특정 내분비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 질환입니다. 우선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핵심은 난소에서의 과도한 안드로겐 합성이고요. 두 번째로 인슐린 분비 및 작용 이상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보상성 고인슐린 혈증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에서 매우 흔히 관찰되는 소견으로 발병 원인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20에서 25%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모든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1차 원인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비만 및 에너지 대사 이상이 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비만이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진단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의 약 30%, 많게는 75%에서 비만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소인인데요. 복잡한 다유전성 질환으로 가족 내 발생 경향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의 자매에게서도 비슷한 정도의 대사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들에서 대사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안드로겐, 인슐린 분비, 비만, 유전적 요인,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고안드로겐증과 만성 무배란인데요. 고안드로겐증은 젊은 여성에서 다모증이나 여드름, 나이 든 여성에서는 탈모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고안드로겐증을 진단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탈모나 희발 배란 등이 동반된 여성이 아니라면 고안드로겐증 지표로서의 가치는 낮습니다. 만성 무배란은 희발 월경이나 무월경 상태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고안드로겐증의 진단보다는 쉬운데요. 희발 월경은 1년에 8회 미만의 월경 또는 35일보다 긴 주기를 말하며 무월경은 임신이 아닌데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배란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약 20에서 50%의 환자에서 무월경이 나타나고요. 초음파로 검사했을 때 난소에 2에서 9mm 크기의 난포가 12개 이상이고 10mm를 초과하는 우성 난포가 없으면서 난소의 부피가 10ml를 초과해야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발현 양상 특징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대개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수년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 체중 증가는 무배란과 다모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은 과도하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호르몬에서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난소에서 안드로겐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원인은 주로 시상 하부, 뇌하수체 부위의 기능 이상인데요. 정상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황체 형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안드로겐 생성을 자극하므로 상대적으로 난소에서의 안드로겐 합성을 더욱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법으로 피임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피임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위험하진 않은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불규칙한 월경주기 교정을 위해 피임약을 처방합니다. 무배란에 의해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자궁내막은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의 위험인자로 정상 여성보다 약 3배의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자궁내막 증식의 억제를 위해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월경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 경구용 피임제 호르몬 치료인데요. 이는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보이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이며 다모증과 같은 고안드로겐증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임제 복용이 향후 가임력을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받지 않으면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임신 계획이 없다면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경구용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비타민 B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임약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복용해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사실 난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은 배란 장애가 생기는데 이는 난임 및 불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의 약 32%만 생리 주기에 배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됐고 배란 횟수의 감소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자연 유산의 증가로 임신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는 배란율을 높일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며 비만한 여성의 경우 우선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배란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클로미펜과 같은 배란 유도 약물 치료가 있고 배란 유도법이 실패한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그 건강에 또 다른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도 있나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난임이나 불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생에 걸쳐 건강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발생이 정상 여성보다 3배에서 7배 증가할 수 있고요. 고인슐린 혈증 또는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이라 불리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종종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식이 조절 및 운동과 같은 생활 패턴 변화를 통해 당뇨 및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건데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반적인 치료 목표는 안드로겐 생산 및 혈중 농도의 저하, 에스트로겐의 지속적 자극으로부터의 자궁 내막 보호, 정상 체중으로의 복귀를 위한 생활 패턴 개선,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 발생에 미치는 고인슐린 혈증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란 유도를 통한 임신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목표에 따른 차별화된 치료법이 필요하고요. 치료 전략은 크게 불임이 주 증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지방간 등 이들 질환에 대한 정기 검진이나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뚜렷한 예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만한 경우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치료를 통해 완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를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청소년기부터 이런 증후군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살이 찌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의심해보고 대처를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월소득 370만 원 이하 난임 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월소득 512만 원 이하의 부부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원 횟수와 항목 역시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